번째는요, 영토 보존의 부정인데, 여러분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에 가서 뭐 BTS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행사를 하면서 종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다 알게 되는데요. 쉬운데 보통 이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뭔가면 NLL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전 선언이 되면요, 북방 한계선이란 NLL이 당연히 함께 파기가 되어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은요, 우리가 이 휴전을 할 때 육지에서는 38도를 기준했어요. 그러나 바다에서는 38도를 긋질 않고 NLL이라고 해서 바다에 우리가 경계선을 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시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북방 한계선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그 빨간 데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2007년도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외에 저 북방 한계선이 파기되어 있습니다. 저게 파기되면요, 여러분 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섬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를 가운데에다가 이 영해를 글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저 보면 저 옹진반도인가요?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저기서 12해리 20km를 긋게 되면요, 그 북한의 영해가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어민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서해 5도를 갈 때 지금의 그 NLL을 근접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백령도, 대청도가 상당히 북한의 위협하에 놓여져 있는데 영해가 더 아래로 내려오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전략상 매우 불합리한, 매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예컨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토 부정까지 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했다고 평화가 보장된 예는 인류사에서 없었습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말은 곧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암시라고 하셨는데 인류 역사는 다 그래 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의 독립을 좀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국가의 독립 부정에 있어서는요, 자주성을 좀 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훈련을 갖다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 아닙니까? 그것을 적과 협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란 말이죠. 또 북한이 특등 머저리라고 불러도 이런 화해의 신호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아주 정신적 구조가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북한에게 태생적 바보다, 겁먹은 개다, 이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문재인 대통령 눈먼 붕어같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한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말과 같은 뜻일 텐데 저 가만히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작년에 대북전단을 갖다가 비난했죠. 그래서 저지할 법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정부는요 4시간 만에 그 저지할 법을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또 김여정이 어떤 장관을 비난하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또 한미훈련을 없애려고 한다면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국가의 자주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요, 귀순한 북한 남성이 국군 초소로 안 갑니다. 국군 초소로 가면 북송될까봐 이 사람들이 민가를 찾는다 그래요. 민가를 찾아야 북송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금 탈북민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귀순은 북한 남성이 국군 초소를 먼저 가야 되는 것인데 북송될까봐 민가에 먼저 가려 한다. 참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요, 김정은 남매에게 잘 보여가지고 정상회담 이벤트 한 번 더 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가의 자주성인데요. 그럼 북한은요,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과 회담을 할 때 반드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회담을 했어요. 첫 번째 그 증거는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4억 5천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4억 5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5,400억입니다. 3, 40년 전에 5,400억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만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는데 북한은 그 돈 받고 6년 뒤에 핵실험을 한 것이에요. 그 돈이 다 핵실험에 들어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 돈이 글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북한은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남한은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정치에 이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윈윈한 겁니다. 북한은 돈을 받았고 남한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남한은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이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동안 5차례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결과는요,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핵폭탄, 미사일, 또 노벨 평화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종속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굴종적인 그런 입장을 자기는 파기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는데, 우리가 인권이라든지요, 표현의 자유는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은요, 공산주의 국가건,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건 또는 이란인 이런 것 같은 중동이건 간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대북전단의 발송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인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에게 손을 들게 하겠다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북한에게 계속 이 전단지를 보내가지고 북한 주민의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뭔지, 복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적 동료에 의해서 이 북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같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알다시피 2019년에는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의 어민 2명을요, 흉악범이라고 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도 신문에 보도가 안 되려다가 우연하게 인터넷 카톡인가 문자 보낸 내용이 기자들한테 잡히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죠. 북한 어민 2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국적이 2개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공민권자예요. 북한의 주민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요,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적을 얻는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럼 넘어온 즉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흉악범이다 무슨 범이다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보낼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2사람이 북한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처형을 당했겠죠. 이보다 더한 반인권적 처사가 있겠는가? 저는 문명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탈북민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국민이 되기도 하고 국민이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처참한 우리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식민지고
미국의 봉건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여러분 지금 현재 애플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이죠. 그렇죠?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 이 휴대폰 시장을 갖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회라면요, 삼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애플하고 경쟁하는 삼성을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삼성이 미국의 애플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다. 이건 제가 볼 때 얼토당토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제 전 세계 공산 정권이 다 줄도산했습니다. 다 도산했어요. 그랬는데 이 주사파들은요, 지금도 민족해방, 민족혁명만을 부르짖고 있고 세계 최악의 또 세계 최고의 빈국인 북한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은 감싸고 있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문재인 정권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 이외에도 이런 역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정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들리면서 하와이에서 독립유공자 2분을 찾아가지고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건국 훈장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훈장 중에서도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함부로 못 받습니다. 예. 건국 훈장을 수여했어요. 수여하게 되면 수여할 그 식에서 왜 이 사람을 건국 훈장으로 수여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대통령이 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급 과정에 이승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25년 넘게 독립운동 투쟁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느냐? 정말 제가 볼 때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재작년에요, 1919년이 임정이 만들어졌으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임시정부의 수많은 인사들을요, 초상화를 서울시내에서 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건국 대통령이에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럼 기적의 나라가 만들어진 기적의 나라의 기적 대통령, 발전을 이룬 대통령, 아마 이 좌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